perhaps worst of all are the non-monetary restrictions imposed by South Korea, Japan, and very many other nations as a result of these colossal trade barriers.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개별 기업에서 대응책을 수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플러스 김동현입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가 새로운 경량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협상에 들어간 우리나라는 현재 90일간의 유예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지난 후 우리 경제가 직면할 현실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부산 지역 산업계는 무역 구조의 변화에 따른 관세 리스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 그리고 관세 정책의 흐름부터 부산 지역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까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하죠. 먼저 국제통상과 FTA 전략가입니다. 부경대학교 국제관계학부 안상욱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안상욱 교수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부산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주실 분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심재훈 경제정책본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토론을 좀 한번 이어가 볼까요? 일단 지금 당장 너무 빠른 속도로 뭔가 미국의 움직임, 특히나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이 수도 없이 쏟아져서요. 일단 상호 관세가 가장 좀 주목이 됐고, 두 번째는 90일간의 유예가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원인에 대한 분석, 배경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의 의견을 일단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통해서 무역 상대국을 이렇게 압박했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동차 분야에서 25%까지 관세 부과를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미국과 이제 상호 협상을 통해서 특히 이제 EU하고 미국이 모두 다 거대 시장이다 보니까는 협상에서 서로 타협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압박을 피해갔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한미 FTA에 따라서 2021년부터 트럭 분야에서 대미 수출 관세가 없어지기로 한 것을 20년 유예하는 한미 FTA 개정안을 만들어내면서 일본과 같은 경우는 미일 무역 협정에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의 내용들을 포함하면서 이 자동차 분야에서 이제 관세 압박을 피해갔는데요. 이제 문제는 2024년에 미국이 이제 수입한 게 3,900억 달러인데 불과해서 미국이 수출한 물량은 590억 달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하고 수입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를 이제 해소하고자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90일간의 이제 관세 유예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 압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다른 국가하고는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는 이제 무역 외 요건들이 이제 그 소위 미국과의 협상 분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방위산업 협력이라든가 또는 알래스카 LNG 투자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래스카 LNG 투자 문제는 알래스카 LNG 개발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미 하려고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야생동물 보호구역 파괴 문제로 이것을 이제 취소했던 바가 있고 이게 다시 재추진되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이 참여를 주저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 기업들을 이제 압박해서 투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문제는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 그 참여 선언을 하고 협정에 사인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32%의 소위 상호 관세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앞으로 상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 알래스카 LNG 협상 문제를 레버리지에서 이제 내려놓게 돼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향후에 한국을 상대로도 소위 방위비 인상 문제나 알래스카 LNG 문제로 강하게 압박을 해올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검토를 하면서 관세 협상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교수님 말씀은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이고 합의점을 찾았고 실제로 이렇게 된 적은 없지만 대만 같은 경우에 당장 LNG에 우리가 이제 받겠다라고 사인을 하면서 다른 협상 카드로 이제 LNG는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제 부산 지역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서요. 현장의 목소리 일단 한번 들려주신다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은 철강이나 조선 또 조선 기자재,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관세로 인해서 주력 제조업군 대부분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높은 업종입니다. 네. 특히 대미 수출 의존도는 31%에 달해서 구조적으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영향을 큰 틀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이 관세 조치로 미국 내 시장에서 수요가 줄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그 납품 물량이 결국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요. 네. 이미 현대자동차는 31조 원에 달하는 그 미국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철소를 포함해서 또 현지에 공급망도 구축한다고 한 만큼 지역 부품업체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그 지역 부품사들 상황을 고려하면 완성차 업체 몇몇을 제외하고 나면 현지에서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부산이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죠. 르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르노는 올 연말부터 그 중국의 지리 자동차의 그 폴스타 전기차를 위탁 생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관련된 생산 시스템도 구축이 이미 마친 상태인데 이 폴스타 위탁 생산은 그 한미 FTA 관세 혜택과 또 우리 제조국 한국의 원산지를 활용하려는 그 중국 지리 자동차의 전략적 선택인데요. 이번 관세 부과로 이런 전략에 적지 않은 이제 고민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폴스타 생산은 르노가 이 부산 공장을 전기차 생산 기지화하려는 그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네네. 또 그렇다 보니 부산의 자동차 산업 구조 고도화와도 연계되어 있어서 지역 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 GM의 철수에 대한 우려입니다. 가까운 이제 GM 창원 공장이 있는데요. 이 창원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이 한 80~90% 정도가 미국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번 관세 부과로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미국 내에서 시장 수요가 줄게 되면 사실 한국 공장 가동의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미 GM에서 본사에서 지난 2월에 수입 관세가 장기화되면 해외 공장의 미국 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발표도 한 바 있고 해서 이렇게 되면 한국 GM에 납품을 하는 지역 협력업체들은 사실상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자동차 산업의 몇 가지 이런 우려를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관세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대체 시장이나 또 수요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의 피해를 특정하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로 관세 타격은 거의 모든 주력 산업과 기업의 형태나 시기가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나 그리고 GM 같은 경우에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80%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된다면 그래서 관세가 매겨진다면 과연 그 하청업체들 특히나 3차, 4차까지 있는 하청업체들은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 실제로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현장의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 좀 짚어주신다면요. 저희 상위에서 그 트럼프 정부 통상 정책에 대해서 지난 1월과 3월에 기업들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월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기업인들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은 것인데요. 당시 응답 기업의 82%가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3월에는 조사 기업의 72% 정도가 이게 우려가 아니고 이제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1월에
우려가 3월 들어서 현실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또 유예된 부분이 있고 이래서 네네. 관세 효과가 반영된 기업 피해를 실제 확인하기까지는 좀 당분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기업들이 겪을 어려움을 몇 가지 유형으로는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그 유형으로 본다 그러면 매출 감소나 또 관세 증가, 공급망 문제 등이 있겠는데요. 우선 그 미국 수출 시장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당장 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수출 실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실제 상위 조사에서도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에서 제일 큰 위협 요소로 조사 기업의 한 42% 정도가 글로벌 경기 둔화를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산업별로는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나 철강 관련 제품을 생산한 기업들이 수요 감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세 증가에 따른 납품 단가 인하 문제인데요. 지역 제조업들은 대체로 조선이나 자동차 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거래 관계가 좀 취약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세가 올라갈 경우에 원청업들은 사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 구조를 좀 재조정하고 생산 시스템의 효율을 올리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이 과정에서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분을 납품업체에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는 지역 기업들은 물량 감소와 함께 납품 단가 인하 압박이라는 이중구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하청거래가 많은 지역 제조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사실상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세 번째는 이제 신발을 비롯해서 아직도 제품 생산에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다른 국가를 공급망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대응책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우리가 인도네시아 등 지역 제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에도 상당한 상호 관세 부과 의지를 지금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장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의 실익이 상쇄될 수밖에 없어서 지역 기업들이 현지 공장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세 가지 외에도 기업들의 상황이나 업종에 따라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이번 상황이 시장에서 만들어낸 영향을 좀 면밀히 분석해서 단기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 25% 상호 관세라고 했을 때 보통 그 업체들이 마진율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좀 극명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평균 지역 제조업의 마진율이 보통 2%에서 많게는 한 7% 2%에서 정도 7%. 되는데 이걸 25% 관세를 맞게 되면 와. 대부분 대부분 다 상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비상수출대책 2.0을 발표하면서 현장에 직접 다가가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반응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정부 대책이나 시의 대책은 우선 기업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대체로 기업들은 이렇게 완화된 통상 환경과 또 변화된 시장 질서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그 3월에 부산 상위 자체 조사에서도 기업들은 정부 대응력 강화를 가장 많이 요구했습니다. 뭐 어떤 지원책보다도 사실 시장 환경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세제나 어떤 자금 지원, 또 신시장 진출, 또 물류비나 무역보험료, R&D 투자 등에 대한 지원과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것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많았습니다. 그 4월 초에 그 발표된 부산시의 그 비상수출 대책 2.0은 그 주요 내용을 보면 1천억 규모의 긴급 운전자금 지원이나 수출 보험료 확대, 또 관세 대응 119 원스톱 상담 창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저희 상위에서 조사된 기업들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기업당 최대 8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하고 또 그 지방세 납부 유예 등은 기업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또 뭐 그 외에도 뭐 수출 보험료 지원 대상을 4,000개에서 5,000개 정도로 확대한 것이라든가 해외 물류비 지원에 대한 확대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부산 상해에서도 그 대미 수출 기업 관세 대응 TF를 운영해서 기업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집된 기업 상황들을 부산시나 유관 지원기관에 신속하게 전달해서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고요. 하지만 사실 부산시나 정부의 지원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네. 어차피 지원은 한계가 있고 또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지원의 실효성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기업 스스로 변화된 환경을 잘 분석을 해서 정부나 시 차원의 지원책을 최대한 또 활용을 하고 효과적인 적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긴급 운전 자금인데 보니까 한 1,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 나눠주다 보니까 뭐 한 많은 곳은 800만 원, 적은 곳은 한 300만 원 정도인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만 그것마저도 없다면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관세 대응 119 요거를 좀 운영하고 있어요. 코트라에서 운영하더라고요. 이게 좀 잘 협력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되자마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관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에서 굉장히 차질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선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코트라가 올해 이제 2월부터 관세 대응 119를 설치하면서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발표하기 그 직전에 이 관세 대응 119를 관세 대응 119 종합지원센터로 이제 확대 개편했는데요. 관세 대응 119 시절에는 이제 코트라의 실장급의 이제 지휘 아래 이제 7명의 조직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다가 이제 관세 대응 119 종합지원센터로 개편이 되면서 본부장급의 지휘로 이제 격상이 되었고 사실상 코트라의 이제 모든 인력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해 나갔습니다. 이 관세 대응 119가 이제 중요한 거는 주로 이제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통상 대응 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하기가 쉬운 반면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전문화된 통상 대응 인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급변하는 관세 부과 상황, 여기에 대한 또 업데이트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관세 대응 119 같은 그리고 이 종합지원센터로 이제 개편된 같은 상황들은 네. 분명히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이제 중견기업에 이제 큰 도움을 이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점은 이제 관세 대응 119를 통해서 이제 주어지는 상담조차도 이거를 또 소화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통상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또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인력의 그런 이해 수준에 맞는 눈높이 차원의 좀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는 관세 대응 119 종합지원센터로 지금 바뀌어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제 비상수출 대책 2.0 이렇게 이제 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업 차원에서도 자구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 차원에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약간 구조적 한계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관세와 같은 통상정책은 국가적인 논리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지난 그 3월 우리 상위 조사에서도 조사기업 40% 정도가 전혀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사실 기업은 대응이라기보다는 주어진 통상 환경에 최선의 적응책을 찾는 네네. 게 기업의 전략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기업들이 생각하는 이런 대응책 중에 좀 비중이 높게 나온 것이 이제 신규 시장 개척과 R&D 투자입니다. 하지만 사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기업들이 노력하고는 좀 별개로 시장이 좀 확대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이 오히려 글로벌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어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R&D 투자도 사실 기업이 경영이 안정이 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기업 현장은 비상경영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실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대응책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의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뭐 기업들은 관세와 같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중장기적으로 생산 시설을 다른 국가로 나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번에는 이런 대응도 상당 부분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주요 국가는 물론이고 브라질이나 하여튼 중남미 또 멕시코에도 고율의 상호 관세를 지금 부과를 했고 또 그걸 발표함으로써 제3국을 통한 관세 회피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또 물론 현재 유예되기는 했지만 아직 개별 협상 카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상위 조사에서도 이번 상황에 대해서 기업의 대응책에 대해서 제3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도 사실 이런 이유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상황이 사실 이렇게 흘러가면 가뭄에 논 사지 말라는 이런 말처럼 이게 결국 기업이 선택하는 것은 투자 계획을 줄이고 또 그에 맞춰서 고용을 축소하고 또 채용을 줄이는 긴축 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이런 선택은 사실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노력을 덜 들이는 쉬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국내 경제 전반에 대해서 경기 하방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되면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운 수 있다는 데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또 각종 지원책이나 지원책들도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 경제의 하방성이 강화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잘 짜여지고 또 계획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정말 조심스럽게 잔뜩 움츠려 있는데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고용 시장, 그러니까 고용도 굉장히 줄인다. 확실히 이런 느낌이 있는 게 부산 지역 기업의 절반 이상 올해 신규 채용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정도 시점에 부산에 500대 네.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54%가 넘는 기업이 별도 신규 채용 계획이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시기에 동일 조사 프로테지와 비교하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37% 정도가 나왔는데요. 네네. 그럼 결과적으로 한 20%포인트가 증가한 매우 큰 증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용 규모도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28% 정도 수준에 이제 그쳤는데 뭐 정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업이 한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축소하겠다는 것도 13% 정도나 되었습니다. 결국 사실 이게 조사 시기를 감안을 하면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나 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리스크 또 여기에 환율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상당히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 등 이런 다양한 요인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요인만으로는 분석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채용 방식이 정규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경우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현장에 결혼이 생기면 뭐 그때그때 수시로 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뭐 신규 채용 그 필요 인원에 대해서도 65% 정도가 생산직 인력이었다는 것만 봐도 이를 반증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난해 전체적으로 결혼이 적어서 신규 채용에 준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게 관세가 전반적인 기업 경쟁의 불확실성을 좀 높여서 신규 채용 계획이나 규모를 일정 부분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 보이지만 이게 이제 전부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게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 언제부터 이게 그 효과가 실제적으로 기업에 직접적이고 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기업 신규 채용 이 전망도 굉장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관세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유예되고 분배별 관세에 대해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업 경영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조사된 결과보다도 신규 채용은 훨씬 더 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규모 감염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 좀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안정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물론 시 차원에서도 이런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또 다각적인 지원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신시장 개척 늘 좀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요즘은 한참 얘기가 되는 게 글로벌 사우스 해가지고 동남아며 중동이며 뭐 남미며 아프리카며 이런 시장들이 얘기가 되는데 이 신시장 개척도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안 교수님? 예, 신시장 개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중 무역 경쟁이 확대가 되면서 신시장 개척에서 특히 아세안에 관련돼서 지금 중국의 그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상호 이제 경제 영역 확대를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이제 동남아시아 기업에 이제 중국의 그 기업들이 이제 이전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네. 이제 그 메이드 인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의 태그를 달아서 해외로 이제 우회 수출되었을 경우에 이제 소위 각국들이 쓰는 EU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EU 차원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제 공급망 의존도를 이제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회피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국이나 EU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나가면서 우리한테 이제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 좀 기대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기대가 반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더욱 이제 무서운 점들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도의 이제 언론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이제 베트남은 아무래도 중국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중국은 베트남에서 4위의 투자국이고 홍콩까지 합칠 경우는 3위 투자국으로 부상해서 한국보다는 조금 아래에 있지만은 일본의 베트남 투자를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빈페스트라는 네. 그 이제 소위 전기 자동차 생산으로 주목받았던 기업이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나를 봤었습니다. 이제 저의 선입견으로는 베트남하고 중국 간의 관계 때문에 한국 또는 이제 일본 기업의 이제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관계자 설명으로는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중국의 CATL을 활용하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가격 경쟁력과 기술 경쟁력이 맞다면 아세안 국가들의 선택은 꼭 그 중국과의 관계가 나쁘더라도 한국이나 일본이 선택지가 반드시 될 가능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예,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 차원에서 우리가 중국보다 좀 더 나았게 제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보다 좀 더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남미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예. 특히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한국의 광물 사원 수입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문제는 예. 이 중남미 국가에서 생산되는 광물과원의 채굴과 그리고 가공에서 중국 기업의 지금 영향력이 크게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좀 더 기울이고 여기에 대해서 기업 차원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전략적인 행동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향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자간의 경제 블록들을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전 바이든 정부 때. 그러면서 이제 아세안도 대표적인 공간이 됐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이 좀 배제되는 듯 했는데 이제 관세 때문에 개별적으로 미국이 지금 다 나라마다의 그 블록들을 다 깨고 있어서 오히려 그 균열을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파고들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입지가 조금 아세안에서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려서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이제 IPF를 추진을 하면서 이제 한국, 일본 그리고 또 아세안 국가들 중에 이제 몇몇 국가들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었었는데요. 예, 예. 문제는 지금 베트남도 거기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들 국가를 중심으로 지금 요번에 시진핑이 순방을 하였고 어허. 그리고 그들 국가들이 지금 받는 충격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이제 대중국 이제 봉쇄 또는 이제 경제적인 의존도 약화를 가정한 바이든 행정부의 IPF에 참여를 하면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는데 그 대가로 다가온 거는 고율의 관세 부과였었습니다. 베트남 경우 같은 경우는 무려 46%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16년에 말레이시아 이제 말라야 대학에서 이제 교환 교수로 방문했던 경험이 있어서 현지 학자들하고 교류가 많은데요. 요번에 시진핑 방문에 대해서 현지 국가에서 거는 기대가 상당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는 이제 화교 인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말레이시아의 이제 주요 일관지인 스타에서는 시진핑의 이제 일대기를 보도할 정도로 굉장히 현지에서는 환영 일색이었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충격이 컸었으니까요. 네네. 베트남 같은 경우도 베트남의 이제 일간지를 잘 분석을 해서 보면은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베트남의 외교 정책의 탑 프라이어리티에 속한다. 그러니까 최고 고려 대상 분야에 속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에 거는 기대가 또 상당하였었습니다. 물론 이제 선언적인 측면이고 이게 미국이 들으라는 측면도 있는데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이 좌절되거나 축소될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하고 협력을 확대할 경우에 과연 그 아세안에서 또 입지를 확보하려는 한국 기업에 이제 어떤 영향을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면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각 국마다는 이제 그 강대국의 이제 흥망성쇠라는 과거의 책에서 볼 수 있듯이 강대국이 어떻게 흥했던 시점이 있고 강대국이 쇠락의 길을 걸었던 시점이 있다면 요번 트럼프의 소위 이제 동맹국을 상대로 했던 그리고 먼저 전임 정부 시절에 이제 대중국 압박을 위해서 소위 경제적인 협력을 강화했던 국가에 대해서 이제 네네. 일방적으로 관세를 이제 압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미국이 앞으로 좀 더 흥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들어 놓은 밥상을 본인이 걷어차고 새로운 걸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같이 밥상을 만들었던 국가들이 좀 반발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회들을 좀 본인들이 이제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상한 어떤 그림들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당장 이렇게 글로벌 사우스 진출도 중요하지만 생산 기지를 옮긴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동 물류센터를 만든다거나 이런 게 대안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데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해외로 생산 기지를 이제 옮긴다면 그건 이제 생산비 절감을 이제 주 목표로 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선진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긴다 하면 선진국 차원의 관세라든가 비관세 장벽 또는 다른 규제 장벽들을 넘어서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 네.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으로 이제 리쇼어링을 시키려는 그런 전략들은 추진이 같이 공통적으로 되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 이제 추진되었던 전략이 소위 IRA와 같이 어떤 베네핏 소위 보조금을 주면서 미국으로 이제 기업들을 끌어들였었다면 예. 트럼프 행정부는 이걸 일기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일방적인 이제 관세 부과를 통해서 이제 미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게 미국에만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유럽 역시도 이제 미국으로 수출이 이제 좌절된 상품들이 자국으로 대거 몰려 들어올 것을 이제 우려를 해서 2018년도에 이미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아마 그 미국발 이제 결국에 이제 통상 전쟁이 가속화가 되게 되면 EU 차원에서도 일정 정도 보호 무역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해외에서 이제 현지 생산 기지를 좀 확대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생산 축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그렇겠죠. 없고 국내에서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국내 산업이 또는 이제 국내 인력들이 겪을 고통에 대해서는 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강구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네. 물류는 이제 수출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물류센터를 해외에 확보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자체적으로 해외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는 인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트라 차원에서 해외에 지금 공동물류센터들을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물류센터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나 댈러스나 실리콘밸리, 워싱턴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공동물류센터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통상 관련된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한 한국의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이런 보호무역주의 위협이 막 거세지고 이런 시점에서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우리 부산 차원에서도 네네.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해외 이제 지사나 또는 이제 물류센터가 없는 부산의 이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관세 파고가 막 올라가고 있던 그런 시점에 2018년에 이제 미국 수출 공동물류센터 활용 지원 사업을 이제 벌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까지도 이어져서요. 이제 올해도 2025년 미주 수출 물류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라는 이 명칭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신 좀 문제는 이제 지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는 또 시의 예산을 좀 고려한 분야일 것 같은데요. 예. 반면에 이제 이런 그 수출 물류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소위 이제 부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해외에 이제 입고부터 출고까지 세반되는 물류 서비스 일체라든가 편도 해상 운임이나 또는 인증 및 미주 시장 진입에 이제 필요한 여러 서비스 지원들이 이제 이용이 이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주 수출 물류 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부산 내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 및 그 현지 지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그 규모 면에서는 살짝 말씀만 들으면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경제적 위기가 나올 때마다 과연 그럼 부산의 이 구조적인 산업 기반이나 경제 기반들 이런 것들을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런 모범 답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범 답안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길이 막힌 중국 상품들이 EU라든가 또는 아세안이나 한국이나 이제 일본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이제 가속화될 것으로 또 예상이 그렇겠네요. 됩니다. 네네. 거기에다 또 이제 다른 문제가 있는데 중국 기업들도 지금 아세안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아세안에는 또 상당히 많은 국가의 이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는 또 기술의 아세안 차원에서의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저가 상품군에서는 향후에 지금 부산 기업이 중국 기업이나 또는 아세안 기업의 현지 생산품들과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결국에 이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의 이제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 기술에 대한 좀 의존도를 줄여가면서 이제 기술을 내재화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선택이 아닌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이제 르노 자동차하고 중국과 이제 소위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이제 협력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그 협력을 참 발표한 시점이 참 묘했던 게 EU 차원에서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실행이 되기 바로 하루 전에 르노가 중국 의 전기자동차 R&D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네네. 차원에서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도 소위 글로벌 기업들이 다른 국가 기업들하고 이제 협력이 지금 이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협력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지역 수출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략 한 20%, 그리고 이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대략 한 19.6%,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2.7%, EU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10%,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3%, 중남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7.0%입니다. 이는 무슨 얘기냐면 부산 지역의 대부분의 수출이 한국의 FTA 체결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런데 FTA의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이 우리한테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통산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행정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차원에서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제 행정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게 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FTA 활용도가 대기업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또는 이제 부산의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협력을 해서 부산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늘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말이죠. 당장 뭐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 매긴다고 했다가 철강 알루미늄 말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라고 언론에 흘렸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죠. 이게 단순히 이게 단기적인 이 정말 갑자기 충격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런 트렌드가 될 것 같은지 교수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소위 이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충격이 대단한데요.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이 스스로 만들었던 어떤 국제 질서를 미국이 스스로 무너뜨렸던 사례가 과거에도 수차례 존재했고 과거에도 수차례 많은 충격이 좀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달러 패권에 기반한 이제 국제 금융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이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라는 이름 아래 이제 그 달러하고 금 사이에 이제 태환, 맞교환이 이루어졌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금은 이제 무한한 자원이 아니고 결국에 이제 달러의 수요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미국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1971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 우즈 체제의 종료를 선언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화 질서에 큰 위기가 닥쳤던 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1985년에는 미국의 이제 대미 주요 흑자국들을 이제 대상으로 미국 정부가 그 국가들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과거에는 유로화를 쓰기 전이었었으니까 이제 독일의 마르크화라든가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 미 달러 대비 급격한 이제 평가 절상을 이제 이루어지도록 한 프라자 합의 사례 등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발 어떻게 보면 관세 도발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향후에 장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트럼프발 관세 도발에 대해서 주요국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이제 중요한가 싶습니다. 이제 트럼프 일기 때도 알루미늄이라든가 철강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분야에 관세 부과를 추진했지만 결국에 이제 주요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파국적인 상황을 이제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요번에는 소위 상호관세 관세라는 이름하에 이제 신기하게도 이제 러시아, 벨라루스, 쿠바, 북한, 미국의 이제 적성국을 위주로 다 뺐는데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고율 관세 부과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제 시작한 지 13시간 만에 이제 관세 유예를 또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일단 이렇게 지르고 이제 주요국들하고는 관세 협상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좀 그 압박 수위를 좀 강화하겠다라는데 이제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누적 관세율은 이제 245%인데요. 실은 이거 쫓아가기도 참 힘듭니다. 계속 바뀌고 그래서요. 그런데 이미 50% 이상 되는 관세는 수치상의 의미이지 이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상황들은 뭐가 있냐 하면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사용하지 않고 있던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소위 지금 희토류 수출 지연을 지금 중국이 결정을 했었는데요. 희토류 같은 경우에 이런 광물 자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광물 특히 그 가공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90% 수준입니다. 중국을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수출 통제를 가속화하게 되면 미국 차원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유탄들을 미국뿐만 아니라 또 이제 다른 국가들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히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EU 차원에서도 과거 만지작거리지 않고 있었던 미국의 이제 빅테크를 상대로 한 과세 부과를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무역 전쟁이 이제 결국에 이제 주요국들이 미국이나 또는 미국의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해서 EU나 또는 중국이 이제 과연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실 것인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국들의 이제 대응 수준에 따라서
지금 이게 트럼프발 다시 한번 재관세 도발이죠. 일기 때 이미 있었으니까요. 네네. 재관세 도발이 다시 정상적인 무역 질서 상황으로 복귀할 것인지 또는 큰 파장을 일으켜서 다른 무역 질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EU나 중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말씀의 이유는 좀 섣불리 안 나서야겠네요, 보니까. 그럼요. 예, 예. 장기적 조금 더 호흡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좀 뒤처져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그리고 지원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외에 그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현재까지 발표된 정책 지원 내용들 상당 부분이 기존의 통상 환경 속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확대하는 것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를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직면한 상황에 잘 적응하느냐는 결국은 기업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런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파고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네네. 이 파고의 높이를 줄여주는 최선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지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통상 환경이 결정이 되는 만큼 기업은 이번 협상이 어떤 대책보다도 잘 준비된 협상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현장에서 진행되는 그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산업 현장과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원 기관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 노력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뭐 코토라에서도 우리가 좀 전에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네, 관세 예. 대응 119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도 관세 대응 119 원스톱 상담 그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상담 내용이나 정보의 범위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대를 해서 기업들이 좀 면밀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 시와 우리 상위에서도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 지역 기업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대응팀을 꾸려서 기업 애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긴 합니다. 네. 끝으로 사실 정부나 부산시가 다양한 지원책을 사실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개별 기업 모두가 혜택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또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도 실효성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변화된 통상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입지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뭐 R&D 투자나 사업 재편을 통한 비즈니스 고도화 등 그동안에 기업들이 밀어놨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지원 기반을 보다 강화하고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위기 극복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할 만한 여러 가지 대책들 그리고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정부, 기업,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 줄씩 메시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지훈 본부장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 현장을 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해서 이를 정책이나 지원에 반영하는 노력을 긴장감 있게 지속적으로 네네.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부는 협상을 잘하는 것이 최우선의 비상대책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를 하고 비상한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업에서도 이런 때일수록 기업 주변의 상황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차분히 대응하면서 위기를 넘기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지금 부산 경제와 기업이 있는 만큼 우리 그 저력을 믿고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다 잡았으면 합니다. 우리 상위에서도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기업과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런 일방적인 관세 부과 발표 이후에 세계 무역 질서는 지금 대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하고 좀 다른 상황은 그때만 해도 소위 axis of adult, 어른들의 축이라는 좀 경험 있는 관료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이 과도화해지는 것들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는 그런 경험 있는 관료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의 어떤 정책들이 어떤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여과 없이 지금
세계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주요국의 통상 협상 상황에 따라서 세계 무역 질서는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롤러코스터처럼 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부산 소재 기업하고 부산광역시는 좀 더 더욱 긴밀하게 이제 소통을 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세밀한 지원책들이 마련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책들은 대단히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이제 좀 체질 개선을 통해서 이런 외부 충격에 따른 체질 개선을 통해서 세계 무역 질서에서 보다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오늘 심층 토론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변화 속에서 우리의 대응과 준비에 따라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세 유예 기간 이제 석 달이 채 남질 않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부산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가 향후 지역 경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 귀중한 말씀해 주신 두 전문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관심 갖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사 포커스 인 플러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의미 있는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